같이 읽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팀 마샬의 지리의 힘. 제가 여기 지구본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을 읽으실 때 지구본이 있으시면 지구본을 보시면서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지도를 펴놓고 읽으셔도 좋고, 그냥 컴퓨터로 세계 지도를 올려놓고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정학을 두고 지오폴리틱스라고 하죠. 지리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국제 정세, 현안들을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 책에서는 이 중요한 플레이어 국가들 그리고 지역들에 대해서 이 지리적인 요인들이 그 국가나 지역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챕터별로 다 설명을 해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르게 한번 이 책을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었을 때 이 책에서 결국 이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길, 두 번째는 자원,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길이 잘 확보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길이 얼마나 잘 뻗어 있는가에 따라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산맥이 있다든지 강이 있다든지 하면 이 국가가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지만 또 밖에서 외적의 침입을 받는 것도 보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길을 확보를 한다든지 장악을 한다든지 가는 길에 거점 지역을 확보를 한다는 것은 강대국으로 커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본인의 영토에 자원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원이 있는 곳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는 것 또한 강대국이 되기 위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먼저 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상로, 육상로 모두 중요하죠. 최근 들어서는 해상로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안보에 있어서도 그렇고 경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해상로를 확보를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해군이 마음대로 항행할 수 있는 해상로가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 간의 교역의 90% 이상이 이 해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대양으로 진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요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수송로를 확보를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야말로 하늘의 은혜를 받은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이 뻥 뚫려 있는 국가죠.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북으로 흐르는 물류를 운송하기에 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넓은 땅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정말 축복받은 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같이 땅이 넓은데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죠. 중국이 바다로 나오려면 거쳐야 되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를 밑으로 해서 보면은 오키나와 열도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타이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많은 국가들이 영해를 두고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가 있죠. 그냥 배 타고 나가면은 뻥 뚫려 있는 미국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요. 특히나 이 남중국해에는 정말로 중요한 해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3대 원유 수송로라고 불리는 말라카 해협이 있죠. 중국이 필요로 하는 원유의 80%가 이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가 여기 그냥 막아버려야겠어 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중국은 정말로 곤란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곳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물류에 지장이 없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지켜줄 수 있는 해군 함대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다? 주변에 인공섬을 쌓아서 거기에 해군 기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은 자신들의 영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국의 이 주장은 국제해양법에 따라서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국가는 그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여기는 중국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전투기를 띄우기도 하고 있죠. 바로 미국이죠. 그리고 이것을 두고 항행의 자유작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의 문제점은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얼음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라디보스톡도 1년에 4개월 정도는 얼어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작전을 펼치려고 하는데 잠깐 바다가 얼었네? 봄까지 기다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수고는 부동항을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왔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놓칠 수 없는 곳이 있었던 겁니다. 2014년 합병을 했던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이라는 항구예요. 사실 여기는 원래 흑해 함대가 있던 곳이고, 그리고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을 때에도 자신들이 빌려서 쓰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러시아라면 굳이 우크라이나와 계약을 하고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완벽하게 소유를 한다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림반도는 러시아한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바스토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나간다고 해도 여기는 또 거쳐야 될 곳이 많습니다. 터키 이스탄불과 맞닿아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게 되면 마르마라 해가 나오고요.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다르다네스 해협이 나옵니다. 여기를 또 통과하면 에게해가 나오고 그제서야 지중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가 나토의 중요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겠죠.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세바스토폴 말고 또 다른 항구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눈독을 들은 곳이 바로 시리아의 타르투스 항입니다. 사실 시리아는 1970년대부터 구소련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죠. 타르투스 항을 최근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해군 함대 기지로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완성이 된다면 러시아는 바로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가 현 아사드 정권을 지지했고 또 도와줬던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천혜의 위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미국 역시 전략적인 거점이 필요합니다. 이 넓디 넓은 태평양에서 미군이 운용할 수 있는 함대가 주둔하는 곳, 바로 괌인 것이죠. 여러분들 1대1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중국이 해상으로 가는 길마다 거점 지역을 두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라든지 아프리카 지부티의 항구라든지 곳곳에 항만을 건설해주고 자신들의 함대를 주둔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중국은 육상으로도 가는 길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길이 신장 지역을 지나서 스탄 국가들을 지나서 유럽까지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거점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죠. 중국과 파키스탄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지역에 철도, 도로, 항만을 건설을 하고 있어요. 특히 과다르 항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송유관을 건설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페르시아만 쪽에서 오고 있는 원유를 복잡한 말라카 해협을 통하지 않고 중국까지 보낼 수가 있다는 생각이죠. 파키스탄과 중국의 이런 밀월 관계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최근에도 그런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그리고 파키스탄하고는 앙숙 중의 앙숙, 인도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쿼드, 그렇게 미국과 인도는 서로를 통해서 이 지역을 견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1대1로의 육상력 때문에 신장 지역은 절대로 중국이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곳에 굉장히 많은 자원이 묻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철권 통치를 통해서 이곳을 통제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다? 한족을 이주시켜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위구르족의 정체성을 없애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왔고요. 중국은 이 신장 지역뿐만이 아니라 티벳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대1로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를 건설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서 중국 자본으로 중국 기업이 중국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인프라 건설을 하다 보니까 실상 그 국가에는 떨어지는 이익은 별로 없고 오히려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 연말에 이 미국 국무부의 페르난데스 차관과 했었던 인터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 페르난데스 차관이 미국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인도-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우리가 도우려고 한다. 그 국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국가에 꼭 필요한 것으로 맞춤형 인프라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1대1로 프로젝트와 다르게
우리는 접근하겠다라는 속뜻을 가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원 역시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묻혀 있고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사실은 이 갈등은 에너지 자원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40%가 넘는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고 있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하죠.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서유럽 쪽으로 가는 가스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서 가는 야말 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들어가는 라인이 또 있죠. 2000년대 초반부터 발칸반도 쪽의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는 일들이 몇 번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이 그럴 거면은 아예 직통으로 올 수 있는 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드스트림이라는 이 발트해 지하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건설을 합니다. 해놓고 보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 더 건설을 하는 거죠. 노드스트림 2고요. 이게 작년에 이미 완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드스트림을 통해서 러시아가 가스를 독일로 보내게 되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영토를 통해서 가는 가스관에서 통행증을 받았는데 이거를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국경 지역의 영토 문제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자원도 이 이슈에는 걸려 있는 겁니다. 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독일이 이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에 의존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된 이유는 독일이 너무 빨리 원전을 폐기를 하고 그리고 너무 빨리 탄소 제로 정책에 올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 원전 폐기 정책은 슈레더 전 총리 때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때는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문에 시작을 했고 메르켈 총리 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더 박차를 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제로 정책, 우리가 독일하면 딱 생각나는 바로 그 정책인 것이죠. 설사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요할 것인가를 적절하게 계산을 하지 못한 탓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또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입니다. 오일머니를 벌어들이고 전 세계에서 꽤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황이 조금 많이 바뀌었죠. 미국에서 이 시추 비용을 파격적으로 낮추면서 셰일가스 추출이 가능해진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석유 생산량 1위 국가는 미국입니다. 역시 운빨 정말 좋은 국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원유 때문에 중동 지역에 깊숙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슬슬 좀 발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였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급해진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위 이슬람 국가죠. 그리고 시아파 이슬람 국가의 종주국은 이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영토가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이란에 비하면은 인구수가 반도 안 됩니다. 크게 많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우디는 무기를 정말 많이 사들이는 국가로 유명한데요. 군사력은 또 그에 미치지를 못해요. 왕실 친일 부대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게 많은 부분 의존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은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나마 이란과 라이벌 관계였고 또 축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이라크가 시아파로 바뀌면서 시아파 벨트가 만들어졌잖아요. 또 다른 혁신적이고 군사력도 강하고 기왕이면 핵무기도 있는 국가와 함께 손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중동 지역에 그런 국가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죠. 몇 년 전부터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국가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교 정상화를 이룬다라는 소식은 없지만 곧 그런 수순을 밟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이란이라는 무시무시한 국가가 버티고 있으니까요. 천연가스나 원유 같은 자원 말고도 또 중요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자원이죠. 이스라엘이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골란고원을 확보를 합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헤르몬산의 눈에서 녹아내려오는 수자원이 있고요. 주변의 갈릴리 호수는 건조한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수자원이 됩니다. 티벳 역시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수자원이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이나 중국이나 이 지역들을 포기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강대국이라 한다면 길을 확보를 하고 혹은 자원의 접근이 용이한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국제 정세에서 자신들이 뒤처지지 않고 혹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길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의 한국어 번역판이 2016년에 나왔어요. 근데 당시의 상황은 지금과 사뭇 다르죠. 중국은 팀 마샬이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 되었고, 미국은 현재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 틈새를 노리고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통한 정치로 인해서 동유럽과 서유럽은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고, 유럽 내부의 분열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분열을 만들어냈다는 것만으로도 러시아가 한판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땅을 잘 타고 다녀야 된다 라는 얘기 같기도 한데요. 미국이 정말 천혜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미국이 그 넓은 땅을 가지게 된 데는 운만 있었던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건국이 됐을 때는 대서양을 맞댄 13개의 주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점차 서쪽으로 땅을 넓혀갔습니다. 미래를 내다본 영토 거래가 있었고요. 또 주어진 바운더리에 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땅을 넓혀갔었던,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진취적인 용기를 통해서 얻어낸 산물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도덕적인 비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종류의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절대로 전략 자원과 거점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라는 점입니다.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다 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처럼 질문을 2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올해 가장 긴장감이 감돌 것이다 보여지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2번째 질문은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챕터는 어디인지 또 궁금합니다. 지난번처럼 댓글 달아주시면요. 제가 10분을 선정을 해서 다음에 읽을 책을 제 사인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더 많은 분들께 책을 보내드리면 좋은데 정말로 제가 자비로 구입을 해서 다 들고 우체국을 가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힘에 붙이자는 것.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탐구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지리의 힘 여기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읽을 책은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